자, 그러면 이제 그 빈체제를 보기 전에 먼저 그 19세기 때부터 20세기까지 그 내용, 그 사상의 변화를 좀 볼게요. 19세기 초는 이제 나폴레옹 활동으로 이렇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 있었고, 이탈리아 마치니 통일운동, 러시아의 데카프리스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든 이제 그리스 남미 독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분리된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이 꼭 뭐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설립하자. 그래서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연결됐다는 거. 그게 대립해갖고 나타난 것이 이제 뭐냐면 보수주의죠. 보수주의를 잘 풀어내는 것이 빈체제예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에 들어가면 이 민족주의자가 이제 뭐냐면 성격이 변해. 국가주의로 바뀌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처음의 민족주의들은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가 뭘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침략적 민족주의로 바뀌어요. 부흥적 민족주의가 그 당시 침략적 민족주의가 되면서 이게 이제 국가주의라고 하는데 앞에 부흥적 민족주의는 군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윤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정치학에서는. 예. 근데 역사학에서는 그렇게 이제 또 달리 부르게 되는데 자, 이 침략적 민족주의는 그 당시 제2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하고요. 사회 지락을 깔고 있었고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통일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어떻게 돼요? 결별되죠. 그 중간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이 큰 계기가 됐던 게 2월 혁명이죠. 예. 그래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별되고 점점 엘리트에서 점점 민족주의가 대중화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2월혁명 그 결과 민족주의 성격 변화 이런 것도 예전에 기출 나왔으니까 이건 예전에 좀 파악을 해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뭐가 이제 확산되면 사회주의 확산되죠. 그래서 나중에 러시아 혁명이 영향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이제 빈 회의를 이제 볼게요. 자, 빈 회의의 목적은 뭐냐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뒤습속 이렇게 했고 중심 인물이 누구냐 오스트리아 제상이었던 메테른이다. 그럼 여기에서 왜 오스트리아가 거기 앞장섰냐? 오스트리아는 그 민족주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민족주의를. 그래서 민족주의를 안 좋아했어. 왜 그러냐면 오스트리아 자체가 무슨 국가죠? 다민족 국가죠. 만약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확산돼 버리면 각각 뭐야 독립하겠다고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이제 이런 비행 제재를 마련해서 그걸 차단하려고 했고 이때 내걸었던 이제 이념이 보수주의, 정통주의 이런 것들을 내걸었는데 이때 정통이라는 건 뭐냐? 자, 그 당시 정통이라는 것은 에트니가 이제 생각하는 정통은 나폴레옹 혁명 이전의 상태야. 그 이전의 상태를 정통이라고 보고 그 상태로 돌아가자. 그 상태로 복귀하자. 이런 거죠. 일종의 뭐냐면 보수적 복구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를 내세워서 그 당시 정통주의를 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체주의 원칙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정통주의하고 보상주의, 그 다음에 세력 분열 원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정통주의라는 건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메테르니가 이거 앞에 설명하죠. 메테르니가 나폴레옹 혁명 전에 상태 정통주의를 보고 그 사태를 해결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100%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영토 문제가 이해관계에 걸려 있어. 그럴 경우에는 나폴레옹 타도의 공헌의 정도에 따라 한쪽이 양보하면 다른 한쪽이 그 대가를 보상하는 방면으로 보상주의를 채택하죠. 그래서 유럽의 협조 체제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은 관련 동맹은 이제 그 신성 동맹하고 사국 동맹이 있는데
신성동맹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중요한 동맹은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 정신 입각에서 평화를 유지한다 했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 못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국동맹이죠.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있고 나중에 누가 여기 들어가죠? 프랑스가 참여해서 오국동맹 확대 발전 나가죠. 그래서 이 사국동맹은 빈체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 국제기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비인 조약이 독립국에 끼친 영향을 볼게요. 자, 독일 전체 35개 국가, 4개 자유시를 정비했죠. 그래서 독일 영방을 이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그 수십 개로 나눠져 있던, 수백 개로 나눠졌던 그 독일 국가들 몇 개로, 수십 개로 합쳐놓음으로써 나중에 독일 통일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나 남부 독일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부 이탈리아에서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독일 내에서 이해관계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을 포기하고 이걸 어디에 통합을 시키죠? 네덜란드한테 족보이죠. 이게 벨기에니까. 그래서 벨기에를 통합해서 네덜란드 주고 네덜란드 대신에 이제 공화국에서 뭘로 바뀌어요? 왕국으로 바뀌어. 그래서 그러면 왜 그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벨기에 지역을 남부 네덜란드 지역을 네덜란드 줬냐? 누굴 견제하기 위한 거죠?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프랑스를. 그렇지만 이런 결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7월혁명 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고 벨기에이 독립해 나가버리죠. 그 다음에 보상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 포기를 한 대가로 뭔가 다른 것을 줘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보면 그 룸바디아하고 베네치아가 있어. 이 룸바디아 베네치아에 노른자 땅을 줬버린 거야. 누구한테? 이탈리아한테. 그래서 이탈리아는 그걸 통해 보상을 받고 했지만 독일에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진 위치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 오스트리아는 핵심 독일 지역 외에도 여러 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종주국 독일 내 민족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지도 못해요. 결국에 이 롬바디아 베네치아 지역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탈리아한테 넘어가 버리죠. 예,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자, 그 포이세는 나일강 방면과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어서 대의적 독일의 운명을 걸머지는 형사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영토 문제가 해결됐고 빈체제 견해를 보면 긍정적으로 유럽 체제가 협조가 됐다. 19세기 때 유럽 전쟁이 없었고 전체에 전쟁이 없었고 패전국에 대해서 강대한 처벌을 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 때 독일한테 상당히 가혹하게 도왔잖아요. 가혹하게 됐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당시에는 패전국 프랑스에게 상당히 완전 간대한 처벌을 했고 배상금도 안 받았고 거기다 나중에 오국동맹도 편입시켰죠. 근데 부정적 견해도 있어요. 일단 뭐 사국동맹 안에 부다가 있었고 그다음 보수적 반동적인 성격이 있고 이거 전쟁이 없었던 것은 빈체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뭐 국내 문제도 대규모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럼 빈체제에 대한 반항도 있었겠죠. 이 당시 이제 그 엘리트들이 주로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인데 이때 민족주의 특징이 뭐가 있었죠? 자유주의와 연결돼 있어.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의무, 개인의 어떤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란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의 공동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 종합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결성됐는데 이걸 프렌시 샤프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 라이프치히 전승 4주년과 루트의 종교개혁 이제 뭐냐면 100년 행사에서 3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런 축제를 벌이는 과정에서 그 보수적이라 생각하는 서적가 소위센 병사의 궁극을 불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예나 대학생이 당시 러시아 황제 스파이로 지목됐던 코체프라는 또 문피가를 또 암살하는 등 이런 활동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칸슈가트 법률을 발의해요. 그래갖고 독일 여러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생운동을 진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조합을 해산하고요. 대학의 감독관을 파견했죠. 그래서 교수하고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는데 요건 이제 전두환 시대 때 사법경찰을 이제 파견해갖고 대학 교내에 이제 뭐 운동권 애들 잡아내는 그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출판물 권열 강화. 그래서 자유주의를 억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그 다음에 시칠리아 지역에서 자유주의혁명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폴리 지역에서 카르보나리다. 이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그래서 이제 수군론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역 국가로 진압됐고, 요 그 카르보나리다 이들 중에 마치니가 만든 당이 뭐냐면 청년 이탈리아 당이죠. 청년 이탈리아 당. 자, 그 다음에 남미 식민지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네, 시몬이나 볼리바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지만 왜 독립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틈을 노려서 했지만 곧바로 이제 사법동맹이 되면서 그때 탄압을 받았고 그렇지만 영국의 반대로 그 미국에 또 멀려주기 실패했다. 그럼 영국이 왜 반대를 했냐? 영국은 그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지배하는 중남미 시장을 장악하였어요. 그러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뭐예요?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남미를 독립시키면서 시장에 확대하려고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멀려주를 통해서 이 중남미 지역을 자신의 뒷마당 이런 것들을 삼으려고 했죠. 자, 그 안에서 이제 사국동맹 안에서 영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빈체제 분열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독립을 했죠. 그리스는 그 당시에 누구 식민지였어요? 누구의 영토였죠?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였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에 반발해갖고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테는 가만히 뒀어. 어차피 뭐 그리스가 독립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뒀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리스를 문화인, 낭만주의자,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그 낭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 독립 원조해줘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있었고 그리스 문화인보다는 그리스 문화를 동경하는. 자, 그래서 러시아가 또 지원했고 러시아가 왜 그리스를 지원했을까요? 발칸 방면을 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영국과 이제 프랑스가 진출했죠. 나중에 처음엔 지원 안 해줬다가 잘못하면 그 러시아와 지원을 받으면 그리스가 나중에 독립한 다음에 누구 편을 들 수 있어요? 러시아 편을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뒤늦게 이제 러시아 일방적인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러시아는 청년 장교들이 주도를 해갖고 무슨 난이 났냐면 그 당시 그 데카프리스트의 난이 났죠. 데카프리스트 난. 그 니콜라이 1세 그 대가시 때 그 전체 정치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이 데카프리스트 난인데 갑신전면처럼 그렇게 쉽게 진압됐어요. 예. 그 니콜라이 1세가 이제 자기 대가시 때 첫날부터 당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때려야 말른다. 그래서 전제 정치를 더 강화시켜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보수 빈체제 반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잠깐에서 살펴볼 것이 이제 남미의 독립하고 면류소론인데, 자, 일단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19세기 초에 독립을 했죠. 그 최초의 이제 나라가 아이티야, 아이티. 그래서 프랑스 혁명 영향을 받아서 최초로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독립한 나라인데, 이때 노예 출신이었던 투생 루바투가 이제 독립투쟁을 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을 세우고 최초의 흑인공화국을 탄생했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 남미의 식민지 독립을 보면 배경은 에스파냐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자기 형이었던 스페인 왕을 독립하면서 이베리반도의 어떤 통치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볼리바르, 산마르틴 그런 사람인데 되게 출신이 뭐냐 크리올이야. 크리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개는 스페인 지배자들 출신들이죠. 거기서 태어났고 오랫동안 거기에서 대농장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자기들은 경제적인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정치적 권력은 없어요. 정치적 권력은 누가 있죠? 스페인에서 본국에 파견된 스페인 출신의 백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을 때 불만이 많은 거야. 예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 불만이 많은 거는 많은 사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능력 있는데도 그걸 뭐냐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죠. 그래서 크리올 출신들이 중심을 해갖고 그 남미 식민지 독립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볼리바르로서 이제 해방자 칭호를 받고 의용군을 조직을 하고요. 그래서 카라카스, 보고타, 퀴토 이런 걸 독립시켰죠. 그리고 이제 콜림비아 공화국을 수립을 했지만 그래서 공화국을 수립하고 통합된 공화국을 수립을 하고 페루와 볼리비아 독립을 관여하고 등등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미국처럼 연방공화국을 원했어요. 그래서 파나마를 이제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죠. 그래서 미국과 이제 영국의 방해, 그 지역 간 이해들이, 그래서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범아메리카 기초를 해갖고 이제 했다. 그렇지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샤안 마르틴은 나폴레타와 이제 산티아고를 독립시켰고요. 브라질은 좀 특이한 게, 보다 다른 남미 식민지는 다 어디였죠? 스페인이었는데 얘네들은 포르투갈이야. 그래서 나폴레옹 침략으로 영향력을 상실한 포르투갈 직접 지배를 이제 시도를 했고, 그때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나폴레옹한테 점령을 당할 때 포르투갈 왕실에서 황태자를 파견했어요. 포르투갈한테. 거기 너 대신 통치를 해라. 그런데 오히려 이 포르투갈 황태자가 크리오와 합세해가지고 손을 잡고 자기 본국에 반란을 일으킨 거야. 독립하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 독립선언을 이제 해서 투쟁을 해서 결국 브라질을 독립시켰는데 그 후에 이제 포르투갈 황태자 쫓겨났죠. 거기서. 자, 멕시코는 마찬가지 크리오가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달고나 모르게스라는 사람이 독립투쟁에서 스파인부터 독립을 했고요. 근데 이제 멕시코는 이제 뒤에 독립하고 나서 항상 미국한테 시달림을 받게 돼요. 예,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영토를 많이 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그 지역도 원래 그 멕시코 영토인데 뺏기고 텍사스도 미국인들 와서 이제 독립을 해갖고 이제 뺏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영토를 많이 뺏기게 되죠. 자, 영국은 이제 중남미 독립국가 통상관계를 맺고 경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베테니의 어떤 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그 중남미 독립국가를 지원해주고 시장 확대 목적으로. 그렇죠. 남미 독립 이후의 사회 문제는 지배층 크리올과 다른 계층과의 빈부격차, 특히 그 지배층과 인디언 간의 어떤 메스티주 간의 어떤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지역 간의 불균등, 군사를 가진 지방 세력의 반량, 군부통치.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 간섭, 미국의 정치적 간섭이 많죠. 예. 자, 식민지 농업인 플랜테이션 농업을 주산업으로 했기 때문에 공업국가에 성장하지 못하고 열강의 종속적인 경제 국가 구조도 가지게 됐다. 특히 미국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볼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 같은 것들 있죠. 베네수엘라 지금 석유 강국이었잖아요. 예, 석유 막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그 미국한테 개기는 바람에 어떻게 돼? 지금 쫄딱 망한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고요. 그러면 관련된 잠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원료소는 보고 이제 강조를 할게요. 자, 미국의 원료주의는 이제 배경을 보면 오국 동맹과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과 재정복 운동을 배제하기 위해서 했고, 제정 러시아가 북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따라 남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배경이 이제 있고, 목적과 내용을 보면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새로운 식민지 건설하지 마라.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예. 뭐 미국의 정체성 확립, 미국의 국제사회 등장, 고립주의 외교 혁명, 라틴 아메리카 독립.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미국의 원료주의가 그 미국 외교 정책이 하나였어요. 고립주의 정책이. 예.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양사 개론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 나폴레옹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 혁명 이래 사반세기에 거쳐서 유럽의 동남과 전쟁도 종식되었다. 그리하 각국 대표들은 오스타수 빈에서 모여서 유럽의 질서 회복과 재편성을 논의하였다. 프랑스에 대하여 동맹국들은 처음에는 혁명 분자와 나폴레옹에게 기만한 프랑스 국민의 해방자에 인하여 간대했으나 나폴레옹의 엘바를 탈출해 프랑스 국민의 연료한 환영을 받으면서 파리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국경선을 혁명적으로 환원하고
예수품 반환과 7억 프랑의 배상금, 5년간의 동맹군 주둔비를 부과했다. 그러나 동맹군은 끝끝내 프랑스 적대적 패전국이 보지 않고 프랑스가 다시는 침략을 감행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된 관심을 보였다. 이런 측면을 볼 때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한테 대한 것보다 상당히 간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비네이는 전례 없이 호황은 국제였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황제, 후이센 각국의 군주와 오스트리아 제사장인 메테네이를 비롯해서 영국의 카슬리, 프랑스의 테레이낭을 등 각국의 쟁쟁한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매일같이 그 연회와 무료에 열리는 가운데 협의는 막후에 진행되었다. 유럽 질서 회복과 재편성을 위해서 비네이가 지배했던 것은 신성한 정통성의 원리. 이 신성한 정통성의 원리라는 건 뭐냐? 정통주의라는 것은 혁명정,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를 정통적으로 온 거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프랑스, 에스파냐, 나폴레옹 혁명 전에 불공 왕실이 복귀가 되고요. 참고로 프랑스하고 에스파냐, 나폴레옹은 서로 불공 왕실이랑 연결돼 있어요. 외척 관계가 연결돼서. 그래서 에스파냐 왕위 기승 전쟁 때 원래 합스부르크가에서 스페인이 누구 넘어가죠? 불공 왕조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귀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옛 왕실이 돌아왔다. 그러나 국경선이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완전하게 혁명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특히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 요구가 프로이센의 작성에 대한 요구가 간대요. 회의 때 언제나 정통 상태에 빠졌으나 이에 대한 타협이 성립되자 기타 영토 문제는 보상주의 원칙에 따라서 했다. 보상주의는 뭐냐면 한쪽이 주면 한쪽이 다른 쪽에서 받는 형태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결정사항 다음과 같다. 러시아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을 얻어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러시아 황제가 겸한다. 이건 폴란드 왕국 독립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속국이야. 식민지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인도 제국 건설처럼 영국이 이거 비슷한 거 보시면 되고 후이세는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작센의 북부와 나인 지방을 얻게 되고요.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후이세를 중심으로 39개국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으로 구성됐다. 독일 연방. 자, 이 독일 연방이 나중에 이제 또 하나의 독일 연방이 형성되죠. 이게 뭘까요? 프랑크푸르트에 의해서 독일 연방 이제 형성하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형성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 독일 연방과 프랑크푸르트 그 회의에서 형성된 그 독일 연방이 좀 달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보기 필요했어요. 자,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랑 벨기에를 얻어 네덜란드 왕국이 되었고요. 그거는 이제 프랑스 견제역이죠. 스웨덴,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얻었으며, 그 다음에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스웨덴은 핀란드를 먹고, 그 다음에 덴마크가 노르웨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까지 먹어버린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는 벨기에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탈리아의 룸바디아를 회복하고 베네치아를 얻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처럼 무슨 주의의 원칙이 되는 거죠? 보상주의. 그 결 이탈리아는 외국 세력을 지배하는 정치적 분열사로 되돌았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타도할 대상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였어요. 오스트리아.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영국은 지중해 지역이 몰타. 네. 몰타가 상당히 절대적 요충지죠. 딱 지중해에서는 딱 남이탈리아 그 남쪽에 있어. 그래서 이 몰타선과 그 다음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케이프 식민지와 그 세이논을 얻었다. 예. 그래갖고 원래 그 남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케이프 타운 부분에 케이프자 그 타운 부분은 다 누구 땅이었어요? 네덜란드 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네덜란드인을 뭐라고 했냐면 보호인이라고 했죠. 예. 주로 이제 칼뱅파 신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네덜란드 식민 케이프 식민지와 세일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오고 나서 영국인들이 너희들 세금만 잘 내라. 그럼 너네들 세금 보장해줄게. 그래서 이제 세금 알겠다고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 근데 이제 보호인들 열받게 한 게 뭐냐면 영국인들이 이제 19세기 초반에 들어가면 이제 초중반에 들어가면 영국 자체에서 뭘 폐지해요? 노예제를 폐지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민지에 노예제 폐지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보호인들이 반발한 거야. 보호인들이 뭘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아프리카 노예를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농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네들이 그걸 이제 뭐냐면 노예를 이제 폐지하고 다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얘네들 열받지 개겼어. 그 힘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내륙 지역까지 간 거야. 원래 케이프타운은 저기 해안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여기 있으면 이 내륙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나라를 세웠어요. 트랜스바ల్ 공화국, 오렌지 자유국.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원래는 나라 세우니까 영국이 내버려뒀어. 왜냐면 영국 입장일 때는 이 땅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야. 그냥 항구지들. 그냥 뭐 잘해봤자 뭐 농사나 좀 짓고 그냥 내버려뒀어 그냥. 근데 이 보호인들이 만들었던 그 뭐냐면 그 트랜스바 자유국가 오렌지 자유 그 트랜스바 자유국가 오렌지 자유국에 뭐가 나오냐면 다영운동가 나온 거야. 그건 경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개판 싸우게 되죠. 그게 두 번의 차례 일어난 보호전쟁이죠. 보호전쟁.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간의 이상 같은 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얼마 안 가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가 제창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성동맹을 맺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맹은 러시아 황제 신비주의적 포상으로서 실제로 무의미하고 그래서 영국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실제 동맹은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사이에 맺어진 사국동맹이죠. 그래서 사국동맹의 실제 동맹인데 비인의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함으로써 빈체제를 유지하기 실질적인 국제기구 역할을 했다.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사국동맹은 나중에 뭘로 확대 개편됐다고 했죠? 프랑스가 참여하면서 오국동맹으로 개편됐죠. 자, 비네이와 그 얼마 뒤에 유럽의 국제기구가 주도한 오스트리아는 중시가는 오스트리아였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메테네였다. 그는 이제 철저한 보수주의자로서 그가 내세웠던 정통주의는 단순히 구왕조의 복이나 영토 문제 해결의 원리 끝이는 게 아니라 부질서 회복의 유지, 즉 프랑스에서 쌓았던 자유주의 민족주의 억압하는 것이다. 그 중에 제일 민감했던 게 뭘까요? 민족주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19세기 때 통하여 유럽 전체가 심하려갔던 전쟁이 없었던 사실도 이제 평가가 나오죠. 긍정적 평가요. 그래서 사국동맹을 중심으로 빈체제가 언어 국제조약보다 유럽의 협조를 달성한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역사의 외형만 본 거다. 그래서 비판적인 평가가 같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사국동맹 자체가 얼마나 부하가 된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나라죠. 영국이 어디 문제, 난민 문제에 입장을 달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혁명이 유럽 대륙에 휩쓸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발전 저지하는 시계반을 꺾고는 보수적이고 복구적인 빈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대규모가 없었던 주된 이유도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 빈체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내 문제 때문에 조용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고 나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조용했다는 거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한번 봤고 빈체제에 대한 반항을 볼게요. 빈체제 유지에 가장 열성적인 인물은 오스트리아 재상이었던 메테네이죠. 그는 직접 힘을 미칠 수 있는 독일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철저히 타락을 했고요. 그 예를 든 게 좀 있는데 1815년에 독일 학생들이 학생조합 브레젠 샤프트를 이제 결성을 하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앞장섰다. 1817년 10월에 그들은 나이프니친이 전승 4주년과 루트의 종교개혁 300주년 벌써 300년이 흘렀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가 생각했던 서적가 포유센 병사의 군복을 불살렸다. 자, 1819년에 예네르 학생들이 당시 러시아 황제 스파이로 지목됐던 코체프의 문필가들 암살 사건이 있었고 전부터 학생운동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메테리는 곧 여러 독일 군주들 모여서 카르 슈바트 이제 법령을 결의하게 되고 그 법률 내용을 이제 쓰고 나올 수 있죠. 좀 어렵게 나오면. 그래서 학생조합을 해산하고 앞에 언급했던 이제 그 브레이션 샤프트를 해산하고요. 그래서 대학의 감독관을 파견해 교수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고 신문을 비롯한 감독관을 파견하여 교수와 학생의 동태를 감시하는 한편 신문을 비롯한 이게 뭐 어떻게 뭐 이상하네? 제가 읽다보다 좀 약간인데 그 앞문장이 중복됐어요. 예, 그러니까 빼고 감독관을 파견해 교수 학생을 동태를 감시하고요.
그게 맞죠? 그래서 그 뒷문장 인용을 이제 여기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신문을 비롯해 출판물 권한을 감안했다. 이게 맞죠? 예. 가끔씩 오타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만 있나 이게? 수정판 없죠? 다 있죠, 그게 오타가. 예. 옛날 판을 이제 그 제목 해가지고 이게 네만 있나 봤죠? 예, 다 있으실 거야 아마. 자, 메테는 다른 지역의 자유주의 운동의 탄압을 손길에 뻗쳤다. 1820년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시칠리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됐고요. 에스파냐에서는 보통선거 제한군주제를 구중한 1812년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했고, 포르투갈은 이와 유사한 헌법이 작성되었으며, 나폴레옹 카르보나리당이 비밀결사가 반란의 중심이었다. 자, 메테는 사국동맹 이용해서 자유주의 혁명을 억압하려고 했고, 영국은 이들 내정 문제 간섭이라고 반대했으며, 메테는 트루파우 회의에서 그 당시 이런 회의, 나올 수도 있겠네, 뭐, 어저께 나오면, 포일센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무력 간섭을 당했다. 앞에서 언급했던 거 있죠? 뭐,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나폴리, 지역 등등의 이런 것들 무력 간섭을 했다. 그래서 나폴레 혁명 정부는 오스트리아군에 의해서 쓰러지고 에스파냐 혁명은 프랑스군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테네의 탄압 정책은 매번 성공을 거뒀던 것이 아니다. 본국 정부의 착취와 가혹한 식민지 정책에 심했던 중남미 에스파냐 식민지에서는 계몽사상과 미국의 독립, 그다음 프랑스 혁명의 자극이 돼서 나폴레옹 시대에 저마다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 볼리바르죠. 볼리바르. 그래가지고 그 당시 콜림비아 공화국, 북부 페루의 볼리비아 공화국, 그 다음에 이제 해서 해방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이밖에 이제 산마르티나 그다음 아르헨티나, 칠레, 뭐 페루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독립을 했죠. 유일한 포르투갈 식민지 브라질 또한 1820년대 봉구의 혁명을 이용해 독립했다. 에스파냐는 물론 메테리도 이러한 식민지 독립을 빈치제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탄압하려고 했으나 영국은 중남미 식민지가 독립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개척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섭을 반대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태도에 신입어 미국의 멀로 대통령이 1823년 의회에 보낸 조서에서 이른바 멀로주의를 선언했죠.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이때 이제 영국의 태도의 지원을 받았을 때, 원래 원로주의를 그 미국이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영국이 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영국이 너무 하라고. 근데 미국은 처음에 거부했다가 존 헤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 헤이 다른 사람이지. 그 원로가 이제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예.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그걸 받아들인 게 서로가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국은 시장 개척, 미국은 중남미 지역을 자신의 뒷마당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내용은 자 유럽 국가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간섭을 배격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 건설에 반대한다. 이거 외워 두셔야겠죠? 예전 기출이 나왔으니까 강력한 해군여관이 영국의 반대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 아티남을 간섭하는 것은 위험하고 성공 가능성이 심하기 때문에 메티니도 이를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군대를 파견하려면 절대로 뭐가 필요해요? 해군이 필요하죠. 근데 영국조차도 뭐냐면 원로주의 지지하고 그 다음에 뭐 남미 독립 지지하는데 어떻게 사국 동맹들이 더 뭐냐면 군대 파견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 자, 결국에는 이제 얼마 안 가서 더 가까운 곳에 메트는 실패의 승자를 마시게 됐다. 15세기 이래 오스만 트루프의 지배를 받았던 그리스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리스 민족주의 연구하는 두 개 집단이 있었는데 하나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한 그리스 정교회들 관리를 맡은 정치를 유력한 파나니오트파이며 하나는 도소파로서 에게의 항구와 섬주신의 상인되었다. 도소파는 베니치아 상인들이 물러난 후에 그 강반의 상업활동을 전개하고 이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그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그리스나 뭐 흑해나 달마티아 연안 지역에 거점 도시들이 있었어요. 좀 약간 식민지들 그 영향력 행사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순수한 고전적인 그리스를 돌아가자는 문화적 민족주의에 고치되었다. 한편 그 파나리 오투파의 입살 라틴은 오데사에서 예국적인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몰테비아 지금 현재 노마네 지역에서 투르크에 대한 반란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곧 그리스 본토의 모레아의 농민을 봉기하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독립전쟁 서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잔인한 양상을 띄었으며 이집트의 메하메드 알리가 나서 토벌군을 조직했고
그리스 독립군은 폐색이 짙어졌다. 메르트는 이번에 무간섭주의를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냥 방치하면 트로코에 진압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그리스주의 문화인 낭만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제히 나서서 그리스의 독립을 원조했고요. 그때 영국의 셸리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을 선언하고 바이런은 직접 참여해서 전세에 병사했죠. 이 바이런은 유명한 시인이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유명해졌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다음 프랑스하고는 드라크와가 이제 키오스 학살을 겪고 그에 조직된 친그리스위원회는 물자와 작을 보내는 동시에 각국에 직접 간섭을 요청했다. 발칸 방면에 진출을 원했던 러시아가 움직였고 이 방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진출을 염려한 뜻에서 삼국이 공동 그리스 원조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 대가 그리스 서부에 나바리노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요즘에 전투 명칭이 많이 나오니까 자 나바리노에서 그 당시 투르크와 이집트 함대를 격파하고요. 러시아군은 콘스탄티노플에 접근하였다. 이에 투르크도 구하여 1829년에 그리스 독립을 승인하였다. 1832년 친그리스파의 바이에른 왕실 오토가 새로 독립하여 그리스 왕으로 추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독립까지 그리스 전쟁까지 했고요. 그리스 독립까지. 그러면 7월혁명과 2월혁명을 이제 넘어갈게요. 자, 7월혁명, 2월혁명 강도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보고 나서 교재 내용을 보고 나서 할게요. 7월혁명과 2월혁명, 7월혁명 거의 안 나왔고요. 2월혁명만 그 예전에 두세 번 좀 나왔어요. 자, 그럼 7월혁명을 볼게요. 일단은 7월혁명이 몇 년에 일어났죠? 1830년.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 후에 2월혁명은 몇 년에 일어났어요? 1848년에 일어났죠. 그 사이에 무슨 성공이 있었죠? 또 경제적으로 산업혁명,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때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형성됐고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됐어. 그래서 7월혁명과 2월혁명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7월혁명은 누가 연합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한 거고 2월혁명 연합한 것은 누가 연합한 거죠?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7월혁명과 2월혁명이 공통적으로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난 촉발 계기가 됐던 것이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투표권 확대 문제.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뭐냐면 공개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면 7월혁명을 볼게요. 7월혁명은 나중에 이제 비내 이후에 왕조 복구가 있죠. 복구주의에 영향했다. 정통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 왕실이었던 부르몬 왕조가 다시 복구해요. 부르몬 왕조는 뒤에 스페인도 있고 나폴리도 있어요. 이 왕조가. 자, 그때 이제 루이 18세가 복귀되는데 그때 1814년 헌법을 반포하죠. 입헌군주제를 구정한. 그렇지만 이 입헌군주제 외에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어느 정도 프랑스 혁명의 어떤 프랑스 대혁명의 성과를 또 수용을 해요. 예전처럼 그 루이 14세처럼 지문 국가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데 혁명세력들이 잔존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자유나 법적 평등 등등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예. 그래갖고 나름대로 절대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중도 온건한 정책을 유지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 또 뭐냐면 루이 18세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정통주의 예전에 뭐냐면 부왕조 시대 때 귀족의 특권을 계속 누리자 이런 귀족들의 어떤 좀 시대에 뒤떨어진 귀족들 반격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지만 요때는 그래도 나는데도 뭐 그냥 현상 유지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샤론 10세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되나. 샤론 10세는 뭐냐면 보수 반동주의자야. 그래갖고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막 탄압을 하기 시작한 거야, 막. 그래서 언론과 선거권의 제한 같은 칙령을 반포하고 이들이 자유주의에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 언론과 선거권 제한에 관련된 칙령은 치돌 칙령이라고 해요. 그 밑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뭐냐면 폴리나라는 재상이 있었어요. 폴리나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폴리나라는 재상은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1830년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아프리카 알제리를 공격해요. 예, 거기를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지만 그 의회에 다수파였던 자유주의자들이 폴리나의 공격을 멈추지 않으니까 사제 10세가 그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그 선거법에 의해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하죠. 그때 선거법 안에서 이제 선거권은 주로 누구한테만 주어지냐면 최상위의 어떤 몇 퍼센트, 0.01% 그는 대금융업자, 대지주 그런 사람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워낙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자기가 권력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에 대해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봉기를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 티에르 뭐 기조 이런 사람도 있고 뒤에 이제 요걸 좀 얻어먹은 사람인데 소시민이나 직장 노동자들이 거기에 주도 가담을 하고 결국에는 샤르 9세가 이제 추방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화파로 할 것이냐 공화국을 세울 것이냐 왕국을 세울 것이냐 막 논쟁이 있다가 결국에는 누이 필립을 국왕으로 추대돼요. 그래서 7월 완정이 설립돼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는 자유주의 같은 유산 시민들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대부르주아는 아니지만 그 밑에 한 중소부르주아 이 정도 그리고 선거권이 한대돼요. 그래서 은행가 대상공업자 일부 분홍 등 한정됐지만 물론 이것도 예전보다 많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적은 수예요. 그래도 뭐 전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선거권을 얻게 돼. 예, 그러니까 부르주아 세력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그래도 아주 조금만 그렇게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1814년 헌법을 보존하고 망권의 절대 제한을 제한해서 3세 국기를 이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7월 완전 7월 완정의 주도 세력들은 뭐냐면 명사층이야. 명사층. 예, 명사층. 예, 명사층이 이제 주도를 했다.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명사층들은 대개 보면 이제 뭐 두 가지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지주층 부르주아 아니면 그 대금융 부르주아 이런 사람들 몇 명대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고요. 자, 하여튼 이런 특정한 계급이 이제 뭐냐 7월 왕정을 주도를 했다. 그리고 7월 왕정에서 이호영 7월 왕정에서 이호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곳곳에 도시 봉기도 일어나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네미나 제보를 보면 거기 막 봉기하잖아요. 보시면 그 예전에 영화 같은 거 그 네미나 제보에서 이제 봉기할 때 그 봉기는 언제 일어났냐면 7월 왕정 때 일어난 거예요. 7월 왕정 때. 예. 2월 평경이 아니라 예. 자, 영향을 보면요. 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은 없지만 이제 일단 보면 여기에서 다 실패했어 대부분. 뭐만 이제 나는 성공한 게 뭐냐면 벨기에만 독립을 했죠. 그래서 7월 혁명 중에서도 그 제일 대표적인 성공사가 벨기에이죠. 벨기에를 왜 처음에 네덜란드를 갖다 붙여줬어요?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네덜란드 합병했고 그때 네덜란드 저간사 정책 때문에 영국 상품이 유입이 돼. 그래서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불만을 걷게 되고요. 그때 벨기에 수도가 어디였죠? 브뤼셀이었죠. 이 브뤼셀에서 한극장에서 나폴리 혁명을 소재로 해갖고 영국을 보면서 강중들이 흥분하는 거야. 그래갖고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공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엔 산업노동자가 주도했지만 점점 시민계급이 주도를 했고 그래서 자유주의가 주도를 했고 그래도 이제 했는데 공화국을 처음에 세우려고 했는데 공화국을 세우면 주변에 왕국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공화국이 아니라 입헌군주제헌법을 만들어서 군주제를 내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한 선거를 했고요. 그렇지만 네덜란드 이렇게 해갖고 독립을 인정받았다. 네. 그래서 원래는 네덜란드가 개입을 하려고 했지만 영분이 개입을 해갖고 실패했다. 그냥 네덜란드 독립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독립을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간세 동맹이 결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작센과 하노버 등이 자유주의헌법을 제정했고, 그렇지만 널리 확산되지 못했고요. 그 다음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를 점령해. 여기가 프랑크푸르트 A로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제국이해가 열었던 곳이에요. 유서가 깊은 곳이야. 그렇지만 그거에 진압당하고요. 자, 이탈리아는 그 카라보나리아를 중심으로 교황령에서 이제 혁명이 붕괴했지만 오스트리아 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그 다음에 그 요원이었던 청년 이탈리아당이 나중에 좀 이따 결성이 되죠. 마치니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폴란드 독립운동을 했지만 주로 특정 계급, 귀족 계급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뭐냐면 지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곧바로 러시아군에서 진압당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이 있는데 제가 저기 뭐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이 꼭 실험을 연결해갖고 영향을 받아갖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오비락이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집어넣긴 했는데 자, 한 개를 볼게요. 프랑스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기대는 지원이 없었다. 프랑스 입장은 지원할 필요 없죠. 자기 나라 문제도 아닌데 그게 기대를 한 거잖아. 기대를.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과 동유럽이 그 당시 격차가 확대되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 온건한 자유주의자들이 나름대로 수용했어. 근데 동유럽은 약간 이제 뭐냐면 그 자국뿐만 다른 국가의 자유주의 운동을 진압을 했고 오히려 진압을 했죠.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자유주의 운동을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자유주의가 비교적 소수의 지식인과 문화인, 대학생들과 확산됐고 민중 속에 넓고 깊게 뿌리박지 못했다. 대학생은 지금은 너도 나도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소수죠. 아주. 그래서 사회경제의 후진성, 부르주아 내지 중산계급이 성장하지 못했다. 아직까지 산업혁명 전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야? 융커, 지주 출신이야. 그리고 그 자유주의자를 좀 했던 그 지식의 문화인도 기본적으로 그들도 누구의 자식들이야? 지주의 자식들이야. 그들은 좀 계급 이반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 한계도 있겠죠. 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월혁명을 볼게요. 자, 2월혁명 몇 년에 일어났죠? 1848년에 일어났다.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프랑스의 산업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뭐냐면 노동자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확산되죠. 그래서 2월혁명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뭐와 뭐의 연합이야?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해갖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2월혁명 배경을 보면요. 일단 이제 7월혁명 한계 점점 7월 왕조 보수화가 이루어지죠. 선거권이 확대됐으냐 은행과 대상호흡자 일부 분홍들 명사층만 한정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주의자와 노동자들이 불만을 일으켜 왕정 폐지, 보통선거. 그다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당시 이제 명사들 안에서도 명사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명사들 중심의 지배체제에 불만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왜냐면 공장 수공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뭐 노동정책이나 자신이 필요한 정책들을 의회를 통해서 통과시킬 수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세력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외교 정책은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원했던 자본가층의 불만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이 뭘 통해서 집약된 거죠? 선거권 확대를 통해서 집약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혁명 과정을 보죠. 직접적 계기는 그 농사의 혼작이야. 거기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을 파고들고 이거 경제 위기를 낳게 되면서 이제 대장 실업과 도산이 이제 소출돼요. 그래갖고 이제 보수적인 기존 내각의 사인과 선거권 확대 요구했었고 기존 내각은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철저히 탄압했죠. 이 기존하는 사람도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도 원래는 이제 그 친원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집권하다 보니까 그 권력이 누리 못하는지 그래서 기존 내각들은 이제 뭐냐면 그 집회를 금지하고요. 학생, 노동자, 시운 집회를 금지하니까 오히려 학생, 노동자, 시운동이 확산되죠. 그래서 기조의 정책을 습격하고 군대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혁명군 시청을 점령해서 누이필름 왕이 이제 물러나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이 당시에는 혁명군들이 시가전을 많이 벌였어요. 시가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방사선으로 이렇게 잘 짜여진 도시구역을 만든 파리가 아니라 아주 골목길이 아주 막 지그재그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숨어서 총 쏘고 그랬었던 거야. 바리케이드 쌓였고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집권하니까 이게 자기들 불리하잖아요. 시민들이 또 개길 수 있지. 그러니까 확 트이는 뭐냐 방사용으로 이렇게 해갖고 중심 이제 개선문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시 구역을 정비했죠. 예.
자, 임시정부를 볼게요. 여기에는 이 임시정부가, 그러니까 나중에 2공화국이 생기기 전까지 임시정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1차 임시정부가 있었고, 하나가 2차 임시정부가 있었어. 1차 임시정부는 누구와 누가 연합되냐면, 자유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임시정부를 했죠. 여기는 이제 약간 급진적이고, 요때 이제 뭐냐면, 국립작업장이 설치돼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근데 국립작업장을 설치되고 뭐 사회주의자들이 뭐냐면 진출하니까 이거에 농민들이나 중산층이 되게 불만을 느끼게 돼요. 불안감을.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선거를 그 당시 이제 뭐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중간에 선거가 있고 나서 2차 임시정부가 형성돼요. 이때 2차 임시정부는 누가 집권하게 되냐면 온건파 공화파들의 그 온건공화파죠. 온건공화파 임시정부가 형성돼. 그러니까 1차도 다른 거야. 이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유주의자들이죠. 자유주의자는 사회주의는 뭐냐면 이때는 없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폐지시켰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국립 작업장을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그때 일어난 폭동이 뭐죠? 6월 폭동이죠. 그걸 이제 진압을 하죠.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요 온건파 임시정부 안에서 이제 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누이 나폴레옹이 대통령 당선되죠. 이게 이제 몇 공화국이에요? 제2공화국이죠. 1공화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국민공화국에 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누이 나폴레옹이 이제 대통령 하기 싫다. 차라리 황제를 원한다. 그래갖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붙여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죠? 황제가 되죠. 이때 제2 제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임시정부 시기를 하나만 있었다고 보면 안 돼요.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서계 읽을 때 그 이해가 좀 돼. 자, 그러면 누이 나폴레옹이 집권했던 것은 이제 누구의 후광 때문이에요? 자기 그 삼촌이었던 그 나폴레옹 후광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있고 특징을 보면 자유주의 혁명에서도 또 노동자와 사회주의가 적극적으로 했다. 사회주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국립작업장이죠. 국립작업장은 이제 정부에서 공공 인력을 시킨 거야. 지금 많이 시키잖아요. 공공 일자리 많이 창출하잖아. 그래서 정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국립작업장에서 일자리를 주는 거야. 일자리. 근데 이제 중상층 보기에는 논패들 거기 실업자들 불만사역도 해갖고 뭐냐 돈을 준다 퍼주기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국립작업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네, 빈둥빈둥 거리고 그냥 불만 느꼈던 거지 그렇게.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 진출로 했고 시민계급과 보수적인 농민층이 불안감을 양성하죠. 내 재산과 토지에 뺏길 수 있다. 그리고 6월 폭동 이후에 노동자 사회주의가 외면받게 되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한동안 이제 그 누이 나폴레옹이 이제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갑툭튀야. 그 당시 지금 말하면 갑자기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얘가 누구의 그 조카야? 나폴레옹 조카니까 나폴레옹처럼 내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거고 누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탄생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2월 혁명 이후부터 민족주의 성격이 변하게 돼요. 예전에 민족주의라는 건 엘리트였죠. 근데 이때부터 민족주의는 엘리트와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중화되고 그걸 이제 보수적인 정치가들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꼭 보수화되고 보수주의와 또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있고 영향을 보면 7월 혁명보다 컸으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에 전개를 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를 포출해서 자유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해서 그 당시 통일운동을 했고 청년 이탈리아당 공화국을 수립까지 했지만 결국은 잘 안 됐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서기할 때 더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이센이나 여기에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혁명이 났어요? 3월 혁명이 났죠. 3월 혁명. 그래서 이제 프로이센이 비해등 4세는 헌법이 약속되고 자유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부르주아하고 이 수공업자들이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초기 때는 협력 관계였어요. 근데 막상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정권을 주도권을 장악하면 항상 대립해. 그래서 서로 못 믿어. 수공업자들 되게 빨갱이로 봐. 부르주아들은.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손을 잡으면 빨갱이한테 내 재산을 넘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누가 손을 잡아? 그냥 왕권하고 밑에 들어가서 손을 잡는다. 적어도 왕정 안에서는 뭐예요?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잖아. 응.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뭐 독일 외에도 뭐 이런 나라 여러 나라들 보면 초창기 때 성공했지만 서로 간의 내부 갈등 때문에 이렇게 뭐냐면 성공이 분열되고 그 틈을 이제 노려서 한동안 물려놨던 독일 군주들 연방 군주들이 막 와서 진압을 하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뭐가 나왔죠?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구성되자 자유주의자로 구성돼갖고 이 당시 뭐 소독일주의를 채택하고 입헌군주의를 채택하고 자유헌법을 이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이제 따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좀 보고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3월혁명이 일어나서 누가 쫓겨났죠? 메테르가 쫓겨나죠. 그 비인체제 끝나게 되죠. 이 사람 영국에 망명을 가요. 자, 그 다음 농민의 부역 의무가 폐지되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확산되면서, 오스트리아는 문제점이 뭐라고 해서 다민족 국가다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헝가리, 체코,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들이 막 분열이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분열되면서 이제 싸우고, 지네끼리 하고, 막 등등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헝가리가 제일 이제, 근데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제일 큰 게 독일 외에도 마자르족이 제일 많았어요. 인구 비중이. 코스트를 중심으로 자치권을 정부를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귀족의 면세 특권과 농노제 폐지, 마자로를 필수로 하는데 또 헝가리 안에서도 소수민족도 있어.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오스트리아군에서 국가가 진압당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는 이 다양한 민족들 다 통치하기 힘드니까 뭔가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다 통치에. 그래서 누굴 선택했냐면 헝가리를 선택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이제 헝가리 이중 정부를 유지한 채 군사권이나 외교권을 자기가 이제 행사하고 나머지는 헝가리 그냥 자치 정부에 다 맡겨요. 다만 군사권, 외교권 공동 수장으로 누워낸 거. 오스트리아 황제를 섬기는 조건으로 이렇게 이중 정부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하죠. 헝가리 제국. 헝가리가 그럼 아예 나가려고 하면 그 헝가리 안에 여러 또 민족들이 있어. 그 민족들 분리운동도 지원을 해줘. 그래 놓고 너네들 나가면 똑같은 걸 당한다.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1차 세계대전까지 그게 유지돼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원래 헝가리가 오스트리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오스트리아가 막 경험을 잘해가지고 혼택을 잘한 거죠. 그래갖고 헝가리 왕국이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오스트리아가 지배할 때 헝가리 왕국이 제일 저항이 컸어. 맞아요, 좋대. 예. 자, 뭐 이렇게 실패의 원인과 의의를 보면 일단 실패의 원인들 뭐 조직과 훈련 미비했고 현실 감각과 정치 감각이 부족했고 자유의식이 민중의식이 일반화되지 못했다는 거 편협한 배타주의, 민족주의 그 다음에 노동자 사회주의 가격화의 개혁 요구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수공업자들하고 뭐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 부유주의자들이 손을 합쳤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깨지게 돼요. 이게 자 의의는 자유주의, 민족주의 역사 발전에 추진력이 없게 되고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선택하게 돼. 특히 민족주의가 많이 죠. 민족주의 오히려 이용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이럴 때그 현실 정치가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이제 수용해서 국가 통합의 기반을 삼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호혁명의 영향은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에 쭉 나왔기 때문에 시험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했고, 그럼 다시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넘어가서, 이게, 잠깐만요. 얘가 왜 안 넘어가? 자, 시도혁명을 보면, 그리스가 독립한 다음에 1830년 7월에 파리에서 이제 자유주의혁명이 발생했다. 나폴레옹이 몰락 후에 이제 부르본 왕실의 루이 18세는 입헌군주제를 규정한 1814년 헌법을 이제 선포하고요. 그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간직 개방을 비롯한 혁명 중의 재산 처리 등을 인정하는 등 혁명 성과 중에 많은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1792년 헌법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보수적인 것이었다. 자, 행정권 국왕에만 속하며 국왕은 장관을 임명한 권리와 입법기관에 대한 해산권을 가졌다. 그래서 입법기관은 양원제로서 상원의원은 왕이 임명했고요. 하원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했는데 선거권은 되게 제한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의 10만은 넘지 못했다. 그리고 법령은 위에 창동을 받았지만 발의권은 왕에게만 있었다. 이건 뭐냐면 왕만이 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예. 자, 당연하지만 부르본 왕실과 더불어 많은 망명귀족과 고위성직자에 돌아왔고, 그는 혁명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무것도 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의 동생 아르투아 백작을 중시하고 극우 왕당파를 형성하고요. 앙시아네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전에 혁명 과정에서 많은 그 특권과 재산을 상실했죠. 그걸 이제 회복하려고 했어. 자, 그렇지만 루이 18세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중도 정책을 펴놨고요. 그래서 이제 1820년에 왕의 조카가 암살되고 그 유럽 각지의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니까 루이 18세도 극우 왕당파에 기울였으나 오랜 혁명과 전쟁, 패전에 지친 일반 국민의 평화 안정을 원하는 분위기는 크게 동요가 없었다. 그래서 루이 18세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이자 그 극우 왕당파의 수준이었던 아르투아 백장의 샤르 10세가 왕이 올라가요.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죠. 샤르는 앙시아니즘의 역할로 반동 정치를 이제 시도했고, 그는 교육에 대한 성직자 권한을 확대하고, 1825년에 망명귀족이 혁명주의에 상실된 재산을 보상으로 연금을 지급했다. 근데 문제는 그 연금을 지급하기는 좋은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요? 국고에서 마련하죠. 그래서 공채를 발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발행한 국채 이자는 5% 3% 낮추기도 했고, 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금융부르주아와 국채 소유자의 강한 시민계급들 반발을 사게 되고 자유주의자의 반항을 유발시켰다. 자, 1827년에 총선거에서 이러한 정세에 반영해 구 왕당파가 그 기반을 상실하고요. 자유주의 세력이 가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샤드는 이를 무시하고 1829년에 가장 가격한 구파로 알려진 폴리나 공을 총리로 임명하고요. 폴리나는 그 국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프랑스의 알제를 이제 알제리죠.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점령했다. 그러나 의회 내에 다수파인 자유주의자들의 폴리나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샤르 10세는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실시했고요. 그 결과 반정부파가 가바수를 차지했다. 자, 1830년 7월 25일 날 샤르와 폴리네는 언론의 극단적 탄압, 막 산출된 위협의 해산과 새로운 선거, 제가 말을 예전에 잘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선거가 실시해갖고 내가 그 반정부가 뭔가 친정부가 다수가 차지했던 지금 말라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수정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언론의 극단적 탄압, 막 선출된 의회의 해산과 새로운 선거, 다수의 시민계급 선거에서 제시키는 선거권 제한을 내용한 칙령을 반포했다. 이게 무슨 칙령이죠? 그 유명한 7월 칙령이에요. 이 7월 칙령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가끔씩 이제 수능 문제 나온다고요? 예. 다음에 트레이드, 기조 등 자유주의 역사가와 언론인들이 일제히 붓을 들고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공격을 가했고 파리의 시민들이 민중에 의해 호응해서 봉기를 하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청을 점령하고 노트란드 대성당의 3세기를 시달리면서 샤르 10세는 영국을 망명하고 복부 왕조는 무너졌다. 7월혁명의 주된 그 혁명 지도자들은 반동적인 샤르 10세에 대한 반대한 자유주의자들이고 그 혁명적 민중은 실업자나 빈곤한 최하층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을 가진 노동자계급과 소시민 출신이었다. 혁명이 성공한 후 혁명 세력 내에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의견이 갈려지게 되는데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죠?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대세는 온건파에 기울여 줬고요. 대혁명에 참가한 평균제 필립이라는 별칭을 받은 아버지를 가지고 수소 발미의 전투에 참가한 오레옹공 누이 필립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이제 이 오레옹공 누이 필립은 그 아버지 때 혁명에 참여했어요. 귀족 중에 혁명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레옹공은 이제 그 넓게 보면 부르본 왕가의 겉에 반계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왕을 추대하는데 공화파로 타협했다.
예, 아버지가 잘났으니까 아들 또한 좀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걸고 했는데, 자, 뭐 그게 기대에 걸맞고 행동을 못했죠. 자, 이렇게 성립한 칠월 왕정은 1814년 헌법에서 왕권의 절대성에 관한 조항을 제거하고 그 핵심을 보존하였다. 이렇게 있고요. 1814년 헌법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 앞에서 쭉 앞에 보면 뭐와 관련된 거야? 왕정 복구 시대 때 헌법이지. 입헌군주제는 그 헌법 중에 왕권의 절대성, 그러니까 왕의 권한만 좀 제하고 약화시키고 헌법을 이제 그대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부르봉 100세기 대신에 대형령 3세기를 국기에 채택을 했다. 즉 프랑스도 국기가 3세기죠. 그러니까 되게 보면 그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3세기야. 헷갈려. 가끔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늘었어. 아까 전에 10만 명에서 뭐죠? 16만 명을 늘었어. 6만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선거권이 이제 늘어났지만 약간 늘어났고, 그래서 약간 민주주의하고는 뭐냐면 거리가 멀었죠. 근데 7월혁명의 영향을 보면요. 자, 유럽 대륙의 전역에 파급되었다. 화재 혁명이 발생한 지 한 달째 못해서 8월 25일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독립을 위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때 오스트리아에 속해 있던 벨기에는 빈에 의해서 프랑스에 대한 견제 세우고 네덜란드를 강화한다는 의도에서 네덜란드와 병합을 했죠. 그래서 그 조건 네덜란드는 공화국에서 뭘로 바뀌어요? 왕국으로 바뀌어요. 자, 이 병합은 벨기에 제조업자들이 이게 네덜란드 상업과 식민지를 주기도 하였으나 언어와 간섭이 다르고 이걸 좀 이해하려면 벨기에는 이제 인구 구성을 좀 봐야 돼요. 여기가 네덜란드가 있었으면 여기 남쪽에 뭐냐면 벨기에 있었어요. 원래 네덜란드, 벨기에는 같은 나라죠. 예, 저지대 나라로서 이제 저지대 국가로서 이제 같은 분류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벨기에이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남의 통치를 받고 근데 왜 달라졌어요? 네덜란드 뭘 믿죠? 신교, 벨기에는 카톨릭교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벨기에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여기도 두 개가 나눠져. 하나가 북쪽 지역인 그 예전에 잘 나갔던 프랑드 지역, 안트호페를 중심한 남쪽 지역이 뭐냐 프랑스와 가까운 그 왈츠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프랑드 지역은 상공을 발달됐어요. 그리고 언어는 뭘 쓰냐면 얘네들은 네덜란드어를 써요. 이거 거의 비슷해 얘네들 북쪽하고.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종교 차이 때문에 갈려지는 거고. 왈츠 지역은 거꾸로 여기 네덜란드를 쓰지 않고 여기 뭐냐면 프랑스를 쳐. 프랑스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벨기에도 남과 북이 좀 약간 대립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잘 살까요? 프랑스 지역이 살죠. 그러니까 그냥 독립해 나가자. 뭐 이런 논리가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언어와 간섭이 일단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안에서도 그 벨기에에 프랑스어권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카톨릭 우선 벨기에에서는 네덜란드 정치 지배에 큰 불만이 있었죠. 그래야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게 8월 25일 날 브뤼셀의 한 극장에서 나폴리 혁명을 소재로 한 연골 보고 강중들이 풍문해서 봉기를 했죠. 그래서 네덜란드군에 대항하는 혁명세력들 처음에는 산업노동자였지만 그 주도권 나중에 시민계층, 자유주의자들에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좀 약간 이제 생각을 잘한 게 뭐냐면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했어요. 만약에 공화국을 이제 선포를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까요? 주변에 왕국들의 어떤 견제가 있겠죠. 군주국대. 근데 이렇게 해갖고 했어. 그래서 보통 선거를 이제 뭐냐면 채택하지 않고 입헌 선거권도 재산 조건에따라 하고 좀 온건하게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또 독일에서 모셔가지고 이제 추대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맞춰주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는 영국왕 조지 4세의 사이로서 상처한 몸이었고 그 상처한 몸을 사별했다고 보시면 돼요. 콩 누이 필립의 딸과 결혼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원흥을 받았다. 아주 인물 선택도 좋았죠. 그래갖고 일단 독일의 어떤 또 지지받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영국 왕이 조지 4세 사이야. 거기다가 또 그 누이 필립의 딸과 결혼해서 영국 프랑스부터 지지받을 수 있겠죠. 참고로 그 당시에 영국의 여러 유럽의 왕실은 어떻게 돼? 혼택을 통해서 서로 피가 섞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 이중 사촌이 다 그래요. 비슷해. 자,
그냥 벨기에는 영국부터 독립과 이제 중립을 보장받았고 네덜란드의 무력 탄압을 시도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군사적 개입으로 실패함으로써 네덜란드 1839년에 벨기에 독립을 승리했다. 독립을 정식으로 승리했다. 그 다른 지역의 혁명은 벨기에와 같이 달리 행을 거두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세기 말에 국토가 완전히 분할되어서 세 번에 거쳐서 이제 폴란드가 분할됐었잖아요. 그래서 폴란드는 1830년 11월 바르샤바 사관왕 오복생들의 봉기로 혁명이 시작됐고 그렇지만 혁명 세력 때 되게 대기족 중심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농민의 지지를 못 받았어. 그래서 일단 그 대기족이든 하여튼 뭐 중소지지든 이렇게 이제 분열돼 있었고 또 지주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토지 제도 개혁 이런 것들 내걸지 못했어요. 어차피 농민들이 이제 외면했겠죠. 자, 곧바로 진압이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이제 폴란드 민족운동을 진압한 러시아의 이제 니콜라 1세는 폴란드를 이제 폴란드 왕국이라고 해갖고 간접 통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공동 왕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통치했는데 폴란드를 직할 영토래요. 만들어서 폴란드 왕국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 온상이었던 바르샤바 대학과 리투아니아 빌나 대학을 폐쇄를 시키죠. 수만 명의 폴란드 지식인과 민족주의자들 파리로 망명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나중에 언제 독립하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죠. 자, 이탈리아와 이제 독일에서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운동도 실패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르보나리아당을 중심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자들이 파르메, 모데나 그리고 교황령에서 혁명을 일으킬 때 성공할 듯이 보였지만 곧바로 메테니에 파견된 오스트리아군에서 진압당했고요. 그 다음 카르 슈바트 법령에서 독일의 민족주의자, 자유주의 운동은 한때 지식 상태에 빠졌으나 그 숨통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다. 실험의 영향으로 북부 독일의 몇몇 군주들, 특히 작센과 하노버의 군주들은 좀 더 자유주의 형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이듯한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도 약 2만 5천 명 혁명 동조자들은 1832년 5월에 독일 하나의 공화국을 통일할 걸 요구하고 다음에 독일 연방이었던 개최진 프랑크푸르트 점령했지만 곧바로 진압을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30년의 혁명은 프랑스와 벨기에 성공했을 뿐 다른 곳에 실패했다. 그 결과 어디가 격차가 확대됐죠? 서유럽과 동유럽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에서 온건한 자유주의자도 이거 상대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에 소위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군주들은 자유주의를 계속 탄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뭐 군주들 SOS 치면 같이 탄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유럽과 이탈리아 등에서는 자유주의가 소수 지식인이나 젊은 장교의 전유문에 지나지 않았고 민중의 속에 깊게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는 상대적 사회경제적 후진성 시민계급 내지 중상계급 성장이 느리고 그 세력이 미약한 탓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지금 독일은 서유럽에 속하죠. 근데 그 당시에 독일은 동유럽의 범죄에 속했어요. 같은 서나 동을 보면 자기가 선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서유럽에 포함시킨 것 같아. 폴란드나 나중에 러시아도 선진적으로 바뀌면 서유럽 국가가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월혁명인데 2월혁명 이거 너무 많네. 예. 요거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2월혁명 넘어갈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